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세르반테스 모범 소설집 중에서 질투 많은 에스트레마두라 노인에 관한 소설을 읽겠습니다. 몇 년 안 된 이야기이다. 에스트레마두라의 어느 고장에서 귀족 가문 출신 한 양반이 길을 떠났다. 그는 성서 속의 방탕아 같은 또 다른 방탕아로서 에스파냐, 이탈리아, 플랑드르의 여러 곳을 세월과 재산을 낭비하며 돌아다녔다. 오랜 방황과 순례 끝에 그의 부모는 죽고 물려받은 재산도 탕진한 뒤 그는 큰 도시 세비야에 와 머물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많지 않은 재산을 마지막으로 써버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야기인즉 돈은 없고 친구들도 많지 않으니 그 도시에서 망한 많은 친구들이 흔히 마지막 방편으로 선택하듯 에스파냐의 식민지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기로 한 것이다. 그곳은 절망에 빠진 에스파냐 사람들의 안식처요, 피난처, 파산자와 신용불량자의 도피처이자 교회의 살인자들의 구명처, 노름꾼을 돕는 기술의 도 같은 면놈들이라 불리는 바람잡이나 야바위꾼, 자유분방한 여자들의 삐끼이자 호객꾼, 많은 보통 사람들의 허황한 꿈으로 그곳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극히 몇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다. 마침내 함선 하나가 페루의 띠에라 삐르메로 떠나는 때가 되었다. 그는 함대 사령관의 말에 따라 식량과 삼배 돗자리를 마련하고 까티스의 항에서 배를 타고 조국 에스파냐를 향해 성호를 그었다. 함선이 출발했다. 모두들 즐거워하는 가운데 바람에 돛을 올렸다. 바람은 부드럽게 나아가기 좋은 방향으로 불었고 몇 시간 안 되어 땅이 보이지 않더니 광활한 물의 평원이 펼쳐졌다. 대양이라는 위대한 물의 아버지의 평원이었다. 우리의 여행객은 생각에 잠겨가고 있었다. 기억 속에서 자신의 방랑 기간 중 일어났던 여러 가지 위험을 돌아보고 일생 동안 쫓았던 방탕한 삶을 뉘우쳤다. 그리고 생각 끝에 자신의 사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다.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더 잘 지키는 데 힘쓰고 여자를 대할 때 지금까지보다 더욱 조심해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까리살레스, 이것이 우리 소설의 소재를 제공한 주인공의 이름이다. 까리살레스가 회상에 잠겨있는 동안 함선은 거의 멈춘 듯 잠잠했으나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쳤다. 바람이 불기 시작해 강력한 힘으로 배들을 밀어붙이자 아무도 제자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까리살레스도 어쩔 수 없이 잠겨있던 상상과 추억을 걷어치우고 항해에 필요한 일들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후로 항해는 대체로 순조로웠고 그들은 역풍이나 풍향의 급변도 없이 중남미 까르타헤나 항구에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의 주된 이야기와 관계없는 사건들을 줄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리포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것은 48살 정도 되었을 때였다. 거기에서 20년 있는 동안에 그는 열심히 일한 결과로 시가 15만 페소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 중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공하여 부자가 되자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에게 불쑥 치미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엄청난 이자를 주겠다는 수익 사업을 뒤로하고 그 많은 재산을 벌어준 페루를 떠났다. 모든 재산은 금괴, 은괴로 바꾸어 검열이나 몰수의 위험을 피해 에스파냐로 가지고 돌아왔다. 남쪽 항구 산루카르에서 배를 내린 그는 부도 많은 나이도 가득 싣고서야 세비야에 도착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 친구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여생을 보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비록 죽음이 친척 하나 남겨놓지 않았다는 소식을 벌써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때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생각에 머리를 쥐어짰고 대양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한순간도 조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유는 달랐지만 조용한 땅 위에서라고 머리를 쥐어짜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는 가난해서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지금은 부자여서 평안하지가 않았다. 부를 누려본 일이 없고 유지할 줄도 모르는 이에게 부는 엄청난 짐이었다. 가난이 줄고 가난한 자에게 큰 짐인 것과 같은 이치였다. 황금이 없는 것은 걱정이지만 또한 황금은 걱정을 몰고 온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 걱정을 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서 걱정을 늘리기도 한다. 까리살레스는 금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탐욕 때문에 아니었고 몇 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하면서 아낌없이 써보았음에도 그 금괴들을 어찌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금처럼 집에 쌓아두었다가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미끼가 되고 도둑들에게는 입맛 돋우는 먹거리가 될 것이라 이대로 간직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장사치들을 상대하는 불안한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의욕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나이도 나이인데다 남은 인생을 살기에 재산도 충분하니 고향에 가서 살기로 했다. 고향에 가서 자기 재산을 미천으로 편안하게 조용하게 노후를 보내리라. 세상에는 빚진 만큼 갚았으니 이제 되도록이면 신에 의지하여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한편 고향은 사정이 팍팍하고 사람들이 대단히 가난해서 거기 살게 되면 모든 귀찮은 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이웃을 두면 귀찮게 하는 일이 많다. 더구나 자신들의 빈곤을 호소하러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고장에 그뿐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는 자신과 일생을 보내고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갖고 싶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팔을 들어 가늠해 보니 아직 결혼 생활의 짐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커다란 두려움이 밀어닥쳤고 바람이 안개를 가르듯이 그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질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도 질투심이 몰려왔다. 갖은 의혹이 그를 못살게 하고 온갖 상상이 그의 가슴을 헤집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그를 불안하고 고민스럽게 했는지 그는 그만 결혼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남은 일생을 어찌할까 하는 문제는 그대로 미루어 놓았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눈을 들어 올려다본 창가에서 한 아가씨를 보았다. 보아하니 10서너 살쯤 된 듯했고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 소녀가 너무 예뻐서 그로서는 유혹을 뿌리치기에 역부족이었다. 착한 까리살레스 노인의 많은 나이는 레오노라. 그것이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이름이었다. 레오노라의 어린 나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길게 혼잣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소녀는 아름답다. 이 집은 겉모습으로 보아 부자인 것 같지는 않다. 그녀는 어리다. 저렇게 어린 나이니까 나의 의심과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된다. 그녀와 결혼하리라. 그녀를 늘 가까이에 두고 내 손으로 길들여야지. 그렇게 되면 내가 가르쳐주는 것들 외에는 다른 좋아하는 것이 없게 되겠지?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을 갖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지참금을 가져오든 말든 그런 건 상관없어. 하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었으니까. 부자들은 결혼이라는 것에서 재산보다는 즐거움을 찾아야 해. 즐거움은 수명을 늘려주지. 부부 사이의 불안은 수명을 단축하는 짓이야. 그러니 됐어. 운명은 정해졌다. 하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그는 이런 독백을 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0번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마침내 그는 레오노라의 어머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귀한 집안인 것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 자신의 의도를 자상하게 전하고
그 부모에게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간청했다. 부모는 딸의 말을 들어보아야 하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집이 귀한 집안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헤어진 그들은 알아본 결과 서로가 말한 것이 그대로 사실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레오노라는 까리살레스의 아내가 되었다. 그는 먼저 혼례금으로 금화 2만 두카도를 주었다. 그만큼 이 질투 많은 노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이다. 남편이 되겠다고 맹세하자마자 갑자기 그에게는 질투심이 성난 이리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벌벌 떨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커다란 근심 걱정에 휩싸였다. 그가 질투 많은 성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첫 번째 증거는 신부에게 많은 옷을 해주고 싶었지만 어느 재단사도 그의 아내의 몸 치수를 재는 것을 싫어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레오노라와 몸매와 치수가 비슷한 다른 여자를 찾다가 어느 불쌍한 여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여자의 몸 크기를 재서 옷을 만들게 하여 아내에게 입혀본 결과 잘 맞았다. 그는 그 치수에 맞춰 다른 옷들을 만들게 했다. 여러 벌 옷이 모두 아름다워서 신부의 부모는 아주 흡족했고 그렇게 좋은 사위를 얻어 딸도 좋고 자기들 가난도 해결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레오노라는 그토록 화려한 옷들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평소에 입던 옷이라고 해야 줄무늬 치마와 비단 윗도리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까리살레스가 보여준 두 번째 질투의 증거는 따로 떨어진 곳에 그가 생각한 대로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신부와 합치려고 하지 않은 점이다. 집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다. 그는 금화 1만 2천 두카도를 두고 도시의 최고 주택가에 집을 한 채 샀다. 오렌지 나무가 우거진 정원과 분수와 샘이 있는 집이었다. 그는 거리로 나 있는 모든 창을 가리고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이게 했다. 집안의 모든 창문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 거리로 나가는 대문, 세비야에서는 현관이라고 하는 문에는 당나귀를 위한 마구간을 짓고 여물칸 하나와 방 하나를 만들어 당나귀를 관리하는 늙은 곱추 흑인이 기거하게 했다. 또한 평평한 지붕을 둘러싼 난간들을 높이 올려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것은 볼 수 없고 직선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했으며 현관에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수녀원처럼 회전문을 만들었다. 집을 치장하는 세간살이는 멋있는 것을 사들여서 벽에 거는 멋진 테피스트리며 연단이며 침대와 의자 위에 양산 모양 장식들이 흡사 품격 높은 귀족의 집 같은 풍모를 보였다. 또한 4명의 백인 여종을 사서 얼굴에 낙인을 찍고 2명의 신참 흑인 여종도 샀다. 식품을 담당하는 사람과 계약해서 필요한 먹거리는 사서 집으로 배달하도록 했다. 다만 이 집에서 자지 말 것이며 집에 들어올 때도 회전문까지만 들어와 가져온 것을 주고 가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는 여기저기 여러 좋은 곳에 위치한 자기 농토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 재산은 은행에 넣었으며 나머지는 쓸데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집에 보관해 두었다. 또한 그는 집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었다. 계절에 따라 특산품을 사들이고 1년치 물자를 마련한 다음 모든 것을 집에 넣고 열쇠를 채웠다. 이렇게 모든 정리정돈을 마친 뒤 그는 장인 장모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청했다. 그들은 딸을 내주면서 적잖은 눈물을 흘렸다. 마치 딸을 무덤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린 레오노라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울면서 축복을 청했다. 부모와 헤어진 그녀는 하녀들에 애워싸여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왔다. 집에 들어서자 까리살레스는 모든 식구들에게 레오노라를 잘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 설교를 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곱추 흑인조차도 두 번째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가 누구보다도 레오노라를 보살피고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아주 엄숙하고 조심성 많은 상급 하녀였다. 그는 그녀를 레오노라의 지킴이로 임명하고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고 하인들과 레오노라와 같은 나이인 하녀들을 부리도록 했다. 그는 레오노라가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같은 나이의 하녀들을 들였던 것이다. 그는 식구들 모두에게 집안에 갇혀있는 것을 갑갑해하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잘 대우하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일에는 누구도 빠짐없이 미사에 갈 것이며 아주 이른 아침 거의 빛이 없어 그녀들이 보일 일도 없는 시각에 가도록 했다. 남녀 하인들은 주인에게 시키는 대로 불평 없이 모든 일을 잘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새 신부는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며 자기는 항상 따라야 할 주인이자 남편인 그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충고와 주의사항을 늘어놓은 다음 이 훌륭한 에스트레마두라 사람은 집에 틀어박혀 이 결혼의 결실을 최대한 즐기기로 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이 남들처럼 경험이 없는 레오노라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는 것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상급 하녀나 다른 하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들은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입맛 돋우는 것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설탕이나 꿀이 수천 가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시험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차고 넘쳤다. 그들의 주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는 친절 또한 차고 넘쳤다. 주인 생각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갇혀있다는 생각을 할 겨를 없이 정신을 팔고 재미있게 지내리라 믿었던 것이다. 레오노라는 하녀들과 똑같이 지내며 그녀들과 같이 놀고 시간을 보냈고 나이 어리고 소박한 성격답게 인형 옷을 입히거나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것을 만들기에 열중했다. 이런 모든 모습이 그 질투 많은 남편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짓궂은 인간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의 편안함을 흐트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가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은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이든 마음에 내키는 것이 있으면 잊지 말고 청하라고 당부했고 무엇이든 즉시 들어주었다. 미사에 가는 날은 이미 말했듯이 새벽 동틀 무렵에 갔는데 그녀의 부모가 교회에 와서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딸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부모는 딸이 외따로 어렵게 사는 것이 안쓰러웠지만 그 사위가 선물을 많이 주는 통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까리살레스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장인 장모에게도 많은 선물을 했던 것이다. 까리살레스는 아침에 일어나면 식료품 배달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다음날 가지고 올 것은 전날 밤에 회전문에 붙인 쪽지로 미리 알려주었다. 식료품 배달부가 다녀가고 나면 까리살레스는 대체로 걸어서 집을 나섰는데 거리로 향하는 문과 안뜰러 향하는 중문을 닫아두고 두 문 사이에는 흑인 하인이 서 있었다. 쥐는 이따금 볼일을 보러 나갔지만 일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아서 대개는 금세 돌아와서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하녀들을 쓰다듬어주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으며 그가 한결같이 모든 여자들을 잘 대해주었으므로 집의 여자들은 모두 주인을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신혼생활이 지나갔다. 이제 그들은 그 결혼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들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함께 살 작정이었다. 한 약삭빠른 하인이라는 인간이 혼란을 일으키고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런대로 행복하였으리라. 그러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우리의 나이든 까리살레스보다 더 점잖고 조심성 많고 안전을 위해 그토록 많은 예방책을 준비한 사람이 또 있을지
있다면 말을 해보세요. 그는 자기 집안에서는 심지어 동물조차도 수컷이라고는 한 마리도 잊지 못하도록 했지요. 집안의 쥐들까지도 절대 수컷 고양이가 뒤쫓는 일은 없었어요. 집안에서 수खे 짖는 소리는 들어볼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암컷이었지요. 그는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는 그 집의 야경꾼이 보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눈이 100개인 아르고스였지요. 남자라고는 마당 안쪽으로 들어온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사업 이야기를 할 때에도 길에서 했고 그의 응접실이나 행랑을 장식한 화폭의 인물들도 모두 여자였어요. 꽃이며 나무며 짐승들, 그림까지도요. 온 집안에서 순결과 정숙함, 조심스러움의 냄새가 났지요. 긴 겨울밤에 벽난로가에서 하녀들이 이야기하는 우화에서도 주인이 거기 있으니 어떤 종류의 음탕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지요. 레오노라의 눈에는 노인의 은빛 흰 머리칼도 순금 머리칼로 보였지요. 처녀들의 첫사랑은 밀랍에 찍힌 낙관처럼 마음에 새겨지니까요. 남편의 지나친 감시는 조심성 있는 신중함으로 여겨졌지요.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일을 갓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명령을 어기고 그 집의 네 벽 사이에서 뛰쳐나가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미사에 갈 때만 바깥거리를 보았습니다. 그나마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이 아니면 볼 수 있는 빛조차 거의 없었지만요. 세상에 수도원도 그런 수도원이 없고 수녀도 그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수녀가 없었지요. 황금 사과라도 그렇게 잘 보관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까리살레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건이 빠지지 않고 피해갈 방법은 없었지요.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하게 만든 일 말입니다. 세비야에는 할 일 없는 놈팡이, 건달 무리가 있지요. 보통 동네 건달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각 교구 주민들의 아들들로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자식들이지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고 여자들이나 꿰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차림새나 살아가는 방식, 성질, 그들 사이의 규칙 같은 것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지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절이라는 것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덮어두기로 합시다. 이런 이들 중 하나가 그들 사이에서는 기생 오라비 혹은 갓 결혼한 사람들의 옷 장식을 따서 망토족이라 불리는 멋쟁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기생 오라비가 까리살레스의 집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항상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안에 누가 사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지요.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가며 엿본 끝에 그는 원하던 것을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성격, 그 부인의 아름다움, 그리고 노인이 신부를 지키기 위해 취한 갖가지 조치들을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욕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어떤 작전을 쓰든 아니면 강제로라도 그 철통 같은 요새를 부수고 그녀를 꿰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지요. 그런 뜻을 그의 친구들과 상의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 일에는 항상 조언과 도움을 주는 자들이 없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데에는 어려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끝에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로아이사, 그것이 그 기생 오라비의 이름이었습니다. 로아이사가 며칠간 도시 밖으로 나갔다 온다고 속이고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기로 했지요. 그런 다음 그는 깨끗한 바지와 셔츠 위에 누덕누덕 기운 옷을 걸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 시대 어느 가난뱅이도 그렇게 구질구질한 몰골은 아니었을 겁니다. 원래 있던 수염을 조금 깎아내고 한 눈은 안대로 가리고 다리 하나에는 붕대를 감아 두 개의 목발에 의지한 불쌍한 불구자로 변하니 진짜로 다치고 부러진 사람이라도 그처럼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몰골로 로아이사는 까리살레스의 집 문 앞에 밤마다 기도하듯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루이스라는 이름의 흑인 하나가 두 문 사이를 지키고 서 있었지요. 로아 이사는 거기 자리를 잡고 줄이 몇 개 끊어진 때 낀 기타를 꺼내 들었지요. 음악은 좀 아는 바 있어서 즐겁고 신나는 곡조 몇 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목소리를 바꾸어 무어종 민요를 미친놈처럼 불러댔지요. 노래를 하도 멋지게 불러서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들으려고 모여 섰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동안 내내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지요. 흑인 루이스는 문틈에 귀를 대고 그 기생 오라비의 노래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음대로 실컷 노래를 들을 수만 있다면 팔이라도 하나 내주고 싶었지요. 그만큼 흑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악사가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지요. 로아 이사는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노래를 그만두고 기타를 집어들고 목발에 의지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로아 이사는 네다섯 번 루이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오직 그만을 위해 들려주었지요. 그 철옹성 같은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그 흑인부터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생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로아 이사는 여느 때처럼 문에 도착해서 기타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가 이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문틈으로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봐요. 혹시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 목이 말라 노래를 못 부르겠네. 안 돼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제겐 이 문에 열쇠가 없고 여기는 당신에게 물을 건네줄 수 있는 구멍도 없어요. 그러면 열쇠는 누가 가졌는데? 로아 이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주인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질투가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 주인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누구하고든 말하고 있는 걸 아시면 제 목숨이 붙어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게 물을 달라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로아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리 하나를 못 쓰는 불쌍한 사람이라네. 선량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지. 구걸과 함께 몇몇 흑인 친구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치며 산다네. 벌써 흑인 3명에게 기타를 가르쳤는데 그들은 새 의원님의 하인들이지. 그 사람들은 나한테 배워서 어느 춤판, 어느 술집에서도 노래하고 기타를 칠 수 있게 되었지. 다들 나에게 돈을 듬뿍 냈다네. 저라면 훨씬 더 많이 내겠구먼요.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수업을 받을 기회만 있다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요. 우리 주인은 아침에 나가면서는 거리로 난 대문을 닫고 또 돌아올 때도 똑같이 하거든요. 저야 두 대문 사이에 갇혀 지내지요. 세상에 저런. 루이스 그대가 작전을 짜서 내가 며칠 밤만 문 안으로 들어가 수업을 하게 되면 보름 안에 그대는 기타의 명수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도 부끄럼 없이 기타를 칠 수 있을 거야. 내 그대에게만 말하지만 나는 가르치는 데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거든. 더구나 내가 듣기에 그대는 손재주가 대단하다고 하더구먼. 또한 그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걸로 보아 내 느낌에 노래를 아주 잘할 것 같거든. 노래라면 못하지는 않지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노랫가락이라고는 몇 개 모르는데 저녁별과 파란 잔디로나 요즘 유행하는 노래 정도나 할까? 그 가사가 한 여인의 창살에 매달려 어쩔 줄 모르는 손 하나 하는 거요. 그 모든 노래가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곡들이라네. 나는 무어족 왕 아빈다라에스의 노래나 그의 귀부인 하리파의 노래를 모두 알지. 그리고 위대한 숲이 승려 또무니베요의 이야기도 노래로 나온 건 모두 다 알아. 또한 무용곡 신성한 곡으로 만든 사라반다들도 알지. 그 노래들은 얼마나 멋진지 그 고장 포르투갈 사람들도 기절할 지경이야. 비록 그대가 빨리 배우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런 노래들을 쉽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대가 모든 종류의 기타의 통달한 명수가 되는 데는 소금 서너 숟갈 먹을 시간도 안 걸릴 거야. 이 말에 루이스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당신을 집 안으로 들일 방법을 모르는데요.
좋은 방법이야 있지.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주인에게서 열쇠를 빼내도록 해.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밀랍을 한 조각 줄 테니 거기에 열쇠 모양이 그대로 찍히도록 본을 뜨는 거야. 내게 열쇠장이 친구가 하나 있거든. 그 친구에게 그 모양대로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로 밤에 내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게만 되면 내가 그대에게 저 전설 속의 신비한 동방 유한 승정보다 더 기타를 잘 치게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대처럼 좋은 목소리를 버려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야. 내 그대에게 한 가지 말해주면, 루이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소리도 기타라든지 하프시코드, 오르간이나 하프 같은 악기의 반주가 없으면 그 보석 같은 자질을 잃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대의 목소리에 가장 알맞은 악기는 기타야. 기타는 가장 만만하고 악기 중에서 덜 비싸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네요. 제 수중에 열쇠는 절대 안 들어오니까요. 우리 주인이 낮에는 열쇠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밤에는 열쇠들이 그분 베개 밑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루이스.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음악의 명수가 되고 싶다면 말이야. 그럴 마음이 없다면 내가 쓸데없이 이런 충고를 할 필요가 없지. 지금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루이스가 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야 너무도 커서 그걸 이루는 게 가능하다면 무엇든 할 거예요. 제가 악사가 되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사정이 그렇다면 기생오라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이 문 너머로 줄 것이 있어. 그대가 문설주 아래 흙을 헤쳐 틈을 만들면 내가 장도리하고 망치를 넘겨준다 이거지. 그걸로 그대는 아주 쉽게 밤에 그 늑대 이빨같이 생긴 자물쇠의 못을 뽑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판으로 살짝 가려놓으면 주인은 못을 뺀 것을 눈치채지 못하겠지. 그렇게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대와 집더미나 아니면 그대가 자는 곳에 꼼짝 않고 숨어서 내가 할 일을 얼른 해치울 걸세. 그대는 내가 말한 것 이상의 성과를 얻을 거야. 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대의 충분한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거지. 우리 둘의 식사는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두 사람이 8회 이상 먹을 식량을 쌓을 테니까. 내게는 제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 그들은 내가 고생하는 걸 못 보거든. 먹을 거야 뭐. 루이스가 말을 받았습니다. 크게 걱정할 것 없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 주는 음식과 하녀들이 남기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더와도 먹고 남을 깹니다. 당신 말대로 그 장도리와 망치나 가져오세요. 제가 문설주 밑에 틈을 만들게요. 그리고 흙으로 다시 덮어두면 되지요. 그 자물쇠를 떼어내려고 몇 번 두들긴다 해도 우리 주인은 이 대문에서 아주 먼 곳에서 자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기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엄청 재수가 없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루이스, 그럼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고 로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틀 사이에 우리의 성스러운 목적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줄게. 그동안 점액이 많은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해. 몸에 아무런 이익이 안 되고 목소리 내는데 해로우니까. 제일 제 목을 상하게 하는 것은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술이구먼요. 하지만 술은 지상에 좋은 목소리를 다 준다 해도 못 끊어요. 그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고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아니지. 술은 마셔요, 루이스. 맛있게. 적당히 마시는 술은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거든. 적당히 마실게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제 술통이 있는데 정확히 2.016리터가 들어가요. 이 통을 하녀들이 우리 주인 모르게 채워주지요. 식료품 배달부도 슬그머니 저한테 한 병을 가져다 주고요. 그 병은 정확히 4.32리터가 되는데 그것이 술통 하나도 모자란 술을 채워주지요. 내 말은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목이 마르면 노래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니까. 자, 이제 가세요.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까지는 밤마다 여기 와서 노래해야 해요. 벌써부터 내 손가락들이 기타줄을 만지고 싶어 근질근질하네요. 오고 말고, 로아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들을 가지고 올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 한 곡 불러주지 않을래요? 제가 자러 가는데 기분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업료 문제는 당신은 가난하시더라도 제가 부자보다도 더 잘 지불해 드리리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런 건 신경 안 써.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데 따라서 지불하면 되지. 지금은 이 조그만 노래 하나나 들어줘. 내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 같은 걸 듣게 될 테니까. 그거 정말 좋겠구먼요. 루이스가 대답했지요. 이 긴 대화가 끝나고 로아이사는 멋진 사랑의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 루이스는 크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서 대문 여는 시간도 잊고 있었지요. 로아이사는 대문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목발이 허용하는 한 가장 빠른 걸음으로 조언을 해준 친구들에게 일이 잘 되었다고 보고하러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루이스와 약속한 일을 말해주고 기대하던 대로 시작이 좋으니 끝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필요한 도구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연장이던지 어떤 못이든 널빤지처럼 박살낼만 했습니다. 기생 오라비는 루이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일도 잊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루이스도 자기 선생이 넘겨주는 무엇이든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드는데 성심을 다했습니다. 구멍은 잘 덮어놓아서 특별히 의심을 하고 짓궂게 들여다보지 않은 바에야 거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 로아이사는 루이스에게 장도리와 망치를 주었습니다. 루이스는 연장들이 튼튼한가 시험해 보았는데 거의 힘 하나 안 들이고 못들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물쇠통을 손에 쥐고 대문을 열어 그의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 선생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스승이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목발 2개의 의지에 누더기 차림의 몰골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는 놀랐지요. 로아이사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안대는 하지 않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제자를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고는 큰 가죽 숫자로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배낭 몇 개에 챙겨간 통조림과 과자 상자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내려놓고는 아픈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공중제비를 넘었습니다. 그걸 보고 루이스는 감탄했지요.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루이스, 내 절름발이 짖는 사실은 진짜로 다리를 못 써서가 아니라 꾸며서 하는 짓이라네. 이런 몰골이어야 국어를 하면 먹고 살 수가 있거든. 이런 꼬락서니와 내 음악 덕택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네. 세상살이에서 부지런하지 않고 계책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어. 이것은 우리가 서로 친구로 지내는 동안에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요?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 구멍을 덮고 정돈을 좀 합시다요. 그래야 여기가 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테니까요. 물론 그래야지,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못을 꺼내어 자물통을 제자리에 붙였습니다. 그래 놓으니 전과 꼭 같았지요. 그걸 보고 루이스는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로아이사는 집더미 위에 있는 루이스의 거처에 올라가 가능한 대로 편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루이스가 양초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을 기다릴 새도 없이 로아이사는 기타를 꺼냈습니다. 낮고 부드럽게 기타를 연주하자 불쌍한 루이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나간 듯 감동했습니다. 로아이사는 조금 기타를 친 후에 간식을 꺼내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소박한 안주와 마시는 술이지만 가죽 술자리의 와인을 멋있게 마셔대니 루이스는 음악보다 술에 더욱 취했습니다. 그런 뒤 루이스에게 수업을 하자고 하니 이 불쌍한 루이스는 거의 머리까지 술이 가득 찬지라 기타줄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로아이사는 그가 노래 2곡 정도는 칠 줄 알게 되었다고 믿게 만들었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흑인 루이스는
하룻밤 내내 기타랍시고 줄도 제대로 없고 조율도 되지 않는 것을 쳐대기만 했는데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남지 않은 밤을 그런대로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6시쯤에서 주인 까리살레스가 내려와서 중문과 길가로 난 대문을 열고 식료품 배달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도착한 배달부는 회전문을 통해 식료품을 전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루이스를 불러 당나귀에게 줄 보리와 그가 먹을 것을 가져가도록 했고 그가 그걸 받자 늙은 주인은 나가버렸습니다. 두 문을 다 잠그고 갔지만 길가 대문에 만들어 놓은 구멍은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걸 보고 선생과 제자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주인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루이스가 로아이사의 기타를 낚아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녀들이 기타 소리를 듣고 회전문 있는 데로 몰려와 물었지요. 이게 웬일이야? 언제부터 여기 기타가 있었어요? 아니면 누가 당신에게 기타를 주었나요? 누가 주었냐고? 루이스가 대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가 주셨지. 그분이 내게 기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엿새 안에 6,000곡 이상을 가르쳐 주신댔어. 그 음악가가 어디 계시는데? 상급하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멀지는 않아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무섭지 않고 내가 부끄럽지만 않다면 나중에 자네들에게 그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야. 정말이지 그분을 보면 자네들도 무척 좋아할걸.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디에 그분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 집에 들어오는 남자라고는 우리 주인님밖에 달리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짧은 시일 안에 내가 배워서 곧 내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그대들이 직접 보게 될 때까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구먼. 그렇다니 말인데 상급하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귀신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을 음악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구먼. 그만들 해요.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직접 연주를 듣고 그분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른 하녀가 말했습니다. 거리로 난 창문 하나 없는데 누구를 보고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다들 맞는 얘기야.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면하는 문제가 아닌 바에야 다 방법이 있지. 더구나 이건 자네들이 알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 일이라네. 입을 다무는 거예요, 루이스? 하녀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벙어리라고 해도 우리보다 더 이상 어떻게 입을 다물겠어요? 정말이지 나는 좋은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 죽겠네요. 우리가 이 벽 사이에 갇힌 뒤로는 새들의 노랫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구먼요. 루아이사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모든 게 자기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잘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이끄는 듯 했지요. 하녀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전에 루이스는 그녀들에게 조만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는 주인이 돌아와서 하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킬까 두려워 이내 그들과 작별하고 자기 방 닫힌 공간으로 숨었지요. 음악 수업을 받을까 했지만 낮에는 주인이 들을 수 있으니 감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대문과 중문을 닫고 집에 들어갔지요. 그날 회전문으로 먹을 것을 받을 때 루이스는 음식을 가져온 흑인 하녀에게 이날 밤 주인이 잠든 뒤에 모두들 회전문 앞으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그 하녀에게 모두에게 최고로 멋진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그날 밤 회전문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걸 기쁘게 받아달라면서 그녀들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지요. 사실 이것은 루이스가 선생에게 간청에 간청을 해서 얻어낸 자리였습니다. 실은 루이스가 무언가 청하기를 바라고 있던 로아이사는 짐짓 착한 제자의 청인이 하겠다고 다른 어떤 이유도 없고 오직 제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루이스는 선생을 껴안고 볼에 키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다는 표지였죠.
그날 로아이사는 마치 집에서 먹는 것처럼 어쩌면 더욱 잘 차려진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사실 로아이사의 집에서는 잘 차려진 식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이나 그보다 조금 전부터 회전문 주위로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곧 하녀들 한때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선생을 불렀습니다. 루이스와 로아이사는 최고로 조율이 잘 된 기타를 메고 집더미에서 내려앉았습니다. 루이스는 노래 듣는 사람이 누구며 모두 몇 명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주인 마님 빼고는 전부 다 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마님은 남편과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아이사는 좀 아쉬웠지만 그런대로 자기 계획에 서막을 올리고 제자를 만족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가 느릿느릿 기타를 연주하며 어찌나 멋지게 노래를 부르던지 그의 연주는 루이스를 감동시키고 듣고 있던 여인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당시 에스파냐에서 유행하던 마음이 아파요라는 곡을 들으니 그녀들의 감정이 어떠했겠어요. 마지막으로 귀신 붙은 노래 사라반다를 들었을 때는 모두 미칠 지경이었죠. 춤추는데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젊다고 몸이 부서질까 겁을 내겠습니까? 혹시 늙은 주인이 깰까봐 보초를 세우고서 모두가 말소리 하나 없이 이상한 침묵 속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또한 로아이사는 그 유명한 민요가락 세기디아를 불러서 듣고 있던 여자들의 즐거운 마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자들은 루이스에게 그 기적 같은 음악가가 누군지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루이스는 그 사람이 가난한 거지지만 세비야의 가난뱅이 동네 전체에서 가장 점잖고 멋진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루이스에게 어떻게든 선생님 얼굴을 뵐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적어도 보름간은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아주 잘 대접해드리고 필요한 것은 뭐든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묻기를 어떤 방법을 써서 그분을 집에 들어오게 했느냐고 했습니다. 흑인은 이 질문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을 보고 싶으면 회전문에 조그만 구멍을 뚫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밀랍으로 봉할 테니 말이지요. 선생님을 그 집안에 모셔두는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로아이사도 그녀들에게 여러분 모두를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솜씨가 매우 훌륭해서 저 불쌍한 거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그에게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와달라고 청하면서 이번에는 마님도 함께 들으러 내려오시도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인이 깊은 잠을 안 자서 걱정인데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질투가 너무 많아서라고 했지요. 그 말에 로아이사는 그녀들이 그 늙은 주인 때문에 놀라거나 겁내지 않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자기가 가루약을 조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을 술에 타면 무거운 잠에 빠져 평상시보다 오랜 시간을 자게 할 수 있다고요. 에구머니나 세상에, 하녀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큰 행운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굴러들어온 거구먼요. 그런 가루가 있다면 그건 주인을 잠들게 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그분 부인, 불쌍한 우리 마님을 살리는 약이네요. 주인은 낮이나 밤이나 단 한순간도 마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까요. 아이고 훌륭하신 선생님, 제발 그 가루약을 가져다 주세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어서 가지고 내일 오실 때 늦지 말아요. 선생님이 가루를 가져오시면 제가 그걸 술에 타고 술시증을 들겠습니다. 제발 하느님 주인께서 한 사흘 밤낮 푹 주무시게 하소서. 그런 동안만큼은 우리도 사는 영광을 누리리다. 내 꼭 그 가루를 가져오겠소.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약이 좋아서 그것을 먹은 사람에게 어떤 해나 독도 없고 오직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도와줄 뿐이라오. 여자들이 부디 그 약을 어서 가져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밤에 송곳으로 회전문에 구멍을 내고 모든 걸 보고 듣게 꼭 마님을 모시고 오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루이스는 거의 새벽이 다 되었으므로
얼른 수업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로아이사는 수업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루이스처럼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달콤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루이스는 초보적인 연주도 잘 하지 못했고 기타줄을 번갈아 잡고 치는 기술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로아이사의 친구들은 늘 밤에 조심스럽게 까리살레스의 대문 앞에 와서 문틈에 귀를 대고 그들의 친구가 지시하는 말이나 원하는 것을 알아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미리 정해놓은 신호를 하면 로아이사는 친구들이 온 것을 알고 문설주 구멍을 통해 그들에게 간단한 일의 진행 상황을 알렸지요. 그날 로아이사는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를 까리살레스에게 줄 잠드는 약을 구해달라고 자기가 듣기로 이런 수면 효과를 내는 가루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가 가장 좋은 처방약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로아이사에게 일을 잘 진행하도록 용기를 주고 다음날 밤에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한 뒤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밤이 되자 기타를 쳐서 손님을 유혹하는 미끼새의 부름에 음악 좋아하는 비둘기떼가 몰려왔습니다. 그녀들과 함께 순진한 레오노라도 벌벌 떨며 따라왔지요. 그녀는 남편이 깨지 않을까 두려웠고 그래서 실은 오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녀들이 갖가지로 이야기하는 데다 특히 상급 하녀는 그 부드러운 음악가, 그 불쌍한 음악가, 그녀는 본 적도 없는 그를 칭찬하기를 신처럼 멋진 압살롬이나 오르페우스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음악가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마님은 하녀들의 말에 홀리고 설득당해서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던 짓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녀들이 처음 한 일은 그 음악가를 보기 위해 회전문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음악가는 이제 가난뱅이 복장이 아니라 해병처럼 사자 갈기 빛깔의 반바지를 입고 황금 수실이 달린 같은 색깔의 조끼에 같은 색깔의 융단 모자, 풀먹여 빳빳한 칼라에 레이스로 짠 수실을 단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로아이사가 언젠가 옷을 바꿔 입으면 좋을 경우를 생각해서 배낭에 넣어 다니던 것들이었지요. 모든 여자들의 눈이 늙은 주인의 모습만 보는데 익숙해진 지 오래여서 잘생기고 점잖은 풍모의 청년을 보니 무슨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녀 하나가 그를 보려고 구멍에 살짝 다가서자 또 다른 하녀가 다가섰고 많은 여자들이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루이스는 불 붙인 촛대를 들고 로아이사의 몸을 두루 비추며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여자, 흑인 여자애들에게까지 자신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야 로아이사는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특히나 훌륭하게 노래를 하여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혼이 빠질 정도로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여자들이 루이스에게 청하기를 그렇게 나침판 돌리듯이 구멍으로 볼 게 아니라 더욱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악가 선생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작전을 짜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안으로 들여 잘 숨겨놓기만 하면 그들이 주인을 혼자 떨어뜨려 두었다고 가슴 조일 일도 없고 들이닥친 주인에게 붙들린 도둑골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지요. 이 말에 마님은 진심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 짓은 영혼을 괴롭히는 일이며 그냥 이대로도 명예를 더럽힐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고 들을 수 있으니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요. 명예는 무슨? 상급하녀가 말을 받았습니다. 명예야 차고 넘치는구먼요. 마님이나 마님의 노인장하고 여기 갇혀서 잘 지내보시라고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최대한 즐겨볼 테니까요. 더군다나 이분은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신 것 같으니 저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저희에게 바라지는 않으실 거구먼요. 여러분, 이 말에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찍이 본 적 없는 이런 갇힌 생활 속에서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마음 아파서 오직 모든 아씨들을 음악으로서 진심으로 섬기려는 것뿐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소박하고 온순하고 신분도 좋으며 고분고분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든 시키시는 일 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저리로 가세요. 이쪽으로 누우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시면
저는 가장 잘 길들여진 개처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프랑스 왕의 말이면 무엇이든 그를 위해 뛰고 춤췄다는 개처럼 말이지요. 정 그러시다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님 레오노라가 말했습니다. 음악가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나요? 그것은요,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중문의 열쇠를 밀랍으로 본을 뜨도록 애써주시면 제가 그걸로 다른 열쇠를 만들어서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 열쇠를 본떠 만들면 하녀 하나가 말했습니다. 온 집의 열쇠를 다 갖는 셈이에요. 그것이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이거든요. 그렇다고 더 나쁠 건 없지요. 로아이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래요. 레오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꼭 약속해 주실 것이 있어요. 첫째, 우선 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노래하고 기타 치는 일 외에는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한 곳에 조용히 숨어 지내셔야 하고요. 그럼요, 약속하지요.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레오노라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십자가를 두고 맹세하고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기 키스하셔야 해요. 제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로아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를 두고 나의 이 추하지만 성실한 입으로 키스합니다. 그는 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3번 키스했습니다. 그러자 하녀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봐요 선생님, 그 가루약 잊지 마세요. 뭐니 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것으로 그날 밤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모두들 합의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로아이사의 일은 갈수록 더 운이 좋아져서 그때가 한밤중이 지나 새벽 2시였는데 두 친구가 대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의 신호로 호론을 불었지요. 로아이사는 친구들에게 작전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보고하고 까리살레스를 잠재우기 위해 구해달라고 했던 가루약이나 그 비슷한 것을 가져왔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만능열쇠 이야기도 해주었지요. 친구들은 잠자는 가루약이든 유약이든 둘 중 하나는 다음날 밤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유약을 관자놀이나 팔뚝에 바르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로부터 이틀 안에는 깨어나지 못한다고. 깨어나게 하려면 유약을 바른 부위를 식초로 씻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쇠를 본뜬 밀랍을 주면 쉽게 열쇠를 만들어다 주겠다고 말했지요. 이 말과 함께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로아이사와 그의 제자는 거의 새벽녘에야 눈을 좀 붙이기로 했습니다. 로아이사는 다음날 밤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열쇠를 제대로 만들어 올지도 궁금했습니다.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시간은 게으르고 느린 것만 같습니다. 시간은 결국 생각 자체와 같이 흐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멈추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결말은 결국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이 왔지요. 여느 때처럼 회전문 앞에 모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집에 크고 작은, 검고 흰 모든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좁은 골방에 숨어서 음악가 선생을 보기를 고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오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로아이사가 그녀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지금 주인과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침실 문을 잠그고 그 열쇠는 자기 베개 밑에 놓고 자는데 마님은 주인이 잠든 뒤에 만능 열쇠를 찾아 준비한 밀랍으로 본을 뜰 테니 그로부터 조금 뒤에 벽 구멍으로 그걸 받아가라고 했다고요. 로아이사는 노인의 조심성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욕망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지요. 이때 친구들의 호른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아이사는 얼른 달려가 친구들을 만났지요. 그들은 그에게 전에 알려준 약효를 지닌 작은 유약병을 건넸습니다. 로아이사는 그것을 받고서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밀랍 열쇠에 본을 주겠노라고 한 뒤 회전문으로 가서 상급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가장 열심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약병을 가져가 레오노라 마님께 약효를 말하고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발라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상급 하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벽 구멍으로 가니 레오노라가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구멍에 대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상급 하녀가 다가가서 마님과 똑같이 엎드려
그 귀에 입을 대고 낮은 목소리로 그 유약을 가져왔으니 효염을 알아보자고 말했지요. 마님은 유약을 받았으나 열쇠는 도저히 빼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늘 그렇듯이 베개 밑에 열쇠를 숨기고 자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 사이 거의 자기 몸 한가운데 아래에 숨기고 자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약이 말 그대로 효염이 있다면 원할 때마다 쉽게 열쇠를 빼낼 수 있을 테니 심지어 밀랍으로 본을 뜰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즉시 주인에게 발라볼 테니 음악가 선생에게 이를 알린 뒤 유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러 곧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상급하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로아이사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을 돌려보냈고요. 레오노라는 덜덜 떨면서 조용히 감히 입김도 내지 않고 다가가 질투 많은 남편의 팔에 유약을 발랐습니다. 이어 남편의 콧구멍에도 바르려고 코 가까이 손을 가져갔을 때 갑자기 그가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죽을 상이 되었지요. 결국 그녀는 가능한 많은 부위에 전부 유약을 발랐습니다. 마치 무덤에 묻기 위해 방부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편이 든 유약이 눈에 띄게 효험을 나타내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노인이 얼마나 큰 소리로 코를 고는지 길거리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음악이 그의 아내에게는 선생의 음악이나 루이스의 음악보다 더욱 듣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코 고는 소리에도 안심이 되지 않아 혹시 깨어나나 보려고 자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금 흔들어 보고 한 번 더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 보았습니다. 더욱 용기가 생겨서 자는 사람을 반대편으로 돌아 눕혔으나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자 그녀는 문구멍으로 가서 아까처럼 아주 낮은 소리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 하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축하해줘요 언니. 까리살레스가 죽은 사람보다 더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면 얼른 열쇠를 찾아오시지 뭘 기다리세요 마님. 상급 하녀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음악가 선생님께서 벌써 1시간 이상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려요. 내 곧 열쇠를 찾아올 테니 레오노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가서 매트리스 사이로 손을 넣어 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열쇠를 꺼냈습니다. 일단 열쇠를 손에 쥐자 그녀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지체 없이 문을 열고 상급 하녀에게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상급 하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듯 열쇠를 받았고요. 레오노라는 문을 열어 음악가 선생님을 복도 쪽으로 모셔오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자신은 감히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녀는 그에게 그녀들이 시키는 일 외에는 절대 다른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맹세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급 하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십자가에 6번 키스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겠어요. 키스를 몇 번 할지는 정하지 말고 레오노라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입맞추라고 하세요. 하지만 맹세를 할 때 그 부모의 목숨이나 그가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일을 걸고 맹세하는지 잘 보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그분의 가슴을 울리는 섬세한 노래와 기타 연주를 실컷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밤이 다 지나가서는 안 되죠. 상급하녀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번개같이 빠르게 회전문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 집의 모든 여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가 가져온 열쇠를 보여주자 모든 여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방금 뽑힌 교수를 학생들이 행가래치듯 그녀를 들어올리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더구나 유약을 바르면 주인 영감이 깊은 잠에 빠져서 복사본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 열쇠를 꺼냈을 수 있다는 말에 더욱 기뻐했지요. 얼씨구 이 친구야 하녀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대문 열어졌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 들어오시라고 해. 여기서 더없이 멋진 음악잔치를 한판 벌이자고. 잔치 전에 해야 할 게 있어. 상급 하녀가 말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처럼 그분께 맹세를 받아야 해. 그분은 아주 착하셔서 다른 하녀가 말했습니다. 맹세를 몇 번이고 다시 해야 한데도 상관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침내 상급 하녀가 문을 반쯤 열고 로아이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회전문 구멍으로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지요. 그가 문으로 다가와 들어오려고 하자 상급하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지요. 날이 당신도 아시겠지만 하느님과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이 문 안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처녀랍니다. 우리 마님만 제외하고요. 저로 말하면 10살쯤 되어 보이겠지만 아직 30살도 안 되었지요. 2달 반이 모자라니까요. 저 또한 흠없는 처녀로 제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고생 많고 걱정 많고 몸이 건조한 생활을 몇 년이나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래 2서너 곡 듣는 대가로 여기 숨어 지내는 많은 처녀들이 순결을 잃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심지어 기오마르라는 이름의 이 흑인 여자아이도 처녀거든요. 그러니 경애하는 나리가 우리 왕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우리 여자들이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으실 거라는 엄숙한 맹세입니다. 혹시 우리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모험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리께서 좋은 뜻으로 여기 오신 거라면 다시 맹세하는 것이 그다지 서운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좋은 일에 쓸 거라면 그까짓 절차가 무슨 문제겠어요. 마리 알론소 아씨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하녀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점잖고 사리분별을 잘하시는 분이시니 나리께서 맹세를 안 하신다면 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이때 에스파냐어를 아주 잘 하지 못하는 흑인 하녀 기오마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맹세를 안 해도 빌어먹을 기어이 들어올 거구먼요. 아무리 맹세를 해도 여기 들어오면 다 잊어버려요. 로아이사는 침착하게 마리 알론소의 일장 연설을 듣고 나서 엄숙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제 자매이자 저의 동료이신 여러분, 물론 저의 뜻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그대들에게 저의 힘닿는 한도 내에서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게 요구하시는 맹세를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로는 저의 말을 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의 인격으로 보아 제 말은 그대로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허름한 천 밑에 있는 늘 다른 것이 들어있는 법이고 헌 망토 속에는 늘 멋진 술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자분이 저의 좋은 뜻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는 멋진 사나이이자 가톨릭 신자로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아예 이제 맹세하노니 가장 길고 성스러운 절대적 효력을 갖도록 리바노산의 모든 출입구와 거인 피에라 브라스의 죽음과 함께 샤를마뉴 황제의 진짜 이야기의 서문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명령이라도 벗어나거나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제가 이를 어길 경우 다른 짓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 먹는 경우에도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무효화할 것을 맹세합니다. 착한 로아이사는 이렇게까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하녀들 중 하나가 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은 목석이라도 녹일 만한 진짜 맹세네요. 더 이상 맹세하기를 바라면 제가 저주를 받을 거구먼요. 지금 하신 맹세만으로도 저 깊고 깊은 까브라 동굴에라도 들어오실 만합니다요. 그러고는 로아이사의 통넓은 바지를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아가씨들도 그의 주위를 둥그렇게 에워쌌습니다. 누군가는 이 소식을 마님에게 전하러 갔지요. 그녀는 잠자는 남편을 지키며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말을 전한 하녀가 음악가가 벌써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자 마님은 한순간 기뻐하다가 맹세는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녀는 그렇다고 평생 들어본 일 없는 새로운 형태의 맹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맹세를 했다면 레오노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손안에 있는 거네. 아, 그분께 맹세를 하게 한 내가 참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이제 여자들이 음악가를 에워싸고 모두 모였습니다. 루이스와 흑인 하녀 기오마르는 불빛을 비추었고요. 로아이사는 레오노라를 보자 발밑에 넙죽 엎드려 그녀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짓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들을까봐 두려워 모든 여자들이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로아이사는 큰 소리로 말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바른 유약이 약효가 좋아서 생명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꼭 죽은 사람처럼 잠들게 만든다고 설명했습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레오노라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이는 벌써 20번도 더 깼을 거예요. 속이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약을 바르고 난 뒤에는 짐승처럼 코를 골고 자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상급하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저 앞 응접실로 가지요. 거기에서 선생님 노래를 들으며 즐겁게 놀면 좋지 않아요? 그러지요. 레오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요마르는 여기 보초로 남아있으라고 해요. 까리살레스가 깨면 우리에게 알려야 하니까. 그 말에 기요마르가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검둥이니까 남고 흰둥이 여자들은 다 가다니 다들 하느님이 용서하시길 바라요. 흑인 기요마르만 남고 모두들 응접실로 갔습니다. 거기 멋진 연단 가운데 선생님을 모시고 모두들 앉았지요. 상급하녀 마리 알론소가 촛불을 들고 음악가 나리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와, 이마 위 애교머리가 너무 예쁜 곱슬머리네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도 참 희네요. 올해 까놓은 자달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희다 해도 저렇게 곱지는 못하지. 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유, 눈이 저렇게 크고 맑다니 세상에. 두 눈동자가 어찌나 파란지 정말 그대로 에메랄드 같아요. 이 여자가 입을 칭찬하면 저 여자는 발을 칭찬하고 모두 함께 그를 자세히 살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직 레오노라만 그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 또한 음악가가 남편보다 멋지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상급하녀가 루이스가 가지고 있던 기타를 로아이사의 손에 쥐어주며 노래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세비야에서 대단히 유행하던 노래를 청했는데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저를 지키라고 사람을 세우세요. 로아이사는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춤을 추니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 듯 했습니다. 상급하녀도 목소리는 그저 그랬지만 흥이 넘쳐서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저를 지키라고 사람을 세우세요. 제가 저를 못 지키면 누가 저를 지키나요? 금지하는 것이 욕망의 원인이라 그것이 옳은 말이라 글로도 다 쓰여 있다네요. 사랑은 가둬놓을수록 한없이 커진다네요. 그러니까 저를 가두지 않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저를 못 지키면 누가 저를 지키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못 지키면 두려움도 가문도 못 지켜내는 것. 그대들이 이해 못하는 인연을 만날 때까지 죽음으로나 그 마음이 진짜 깨어질까. 제가 저를 못 지키면 기타 등등. 사랑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나비처럼 그 불빛조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수많은 지킴이를 세우고 또 세워도 그대들이 시도하는 것처럼 별짓을 다 해도 제가 저를 못 지키면 기타 등등. 사랑의 힘은 그토록 크고도 커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도 요물로 만들어요. 가슴은 밀랍같이, 소망은 불같이, 두 손은 양털같이, 발은 양탄자같이. 제가 저를 못 지키면 아무도 저를 못 지키지요. 알량한 상급하녀의 지휘에 따라 둥그렇게 둘러선 하녀들의 춤과 노래가 마침내 끝이 난 것은 보초를 서던 기요마르가 어쩔 줄 몰라하며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경련이 일어난 듯 두 발 두 손을 덜덜 떨며 낮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님 깼어요. 마님 주인님 깼어요. 일어나서 이리로 오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뿌려놓은 것을 들판에서 겁없이 쪼아먹다가 사정없이 쏘아대는 성난 사냥총의 탕탕탕 소리에 놀라 먹던 곡식도 잊고 후다닥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비둘기떼를 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상상하면 기요마르가 가져온 이 생각지도 않던 소식을 듣고 경악과 공포에 떨며 허둥대는 여자들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녀들은 각자 변명거리를 생각하며 살 길을 찾아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지방 구석이며 다락방들로 숨으러 갔습니다. 기타 연주와 노래를 멈춘 음악가만 혼자 남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리둥절 서 있었습니다. 레오노라는 아름다운 두 손을 비비 꼬았습니다. 마리 알론소는 자기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이고 경악이고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하녀는 침착하고 약삭빠른 사람인지라 로아이사더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자신과 마님만 응접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그들을 거기서 발견할 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로아이사는 즉시 숨었습니다. 상급하녀는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용기를 얻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주인이 자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코 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달려가 주인 마님에게 주인이 자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를 청했지요. 마님은 아주 기분 좋게 축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알량한 상급하녀는 운이 좋아 다시 즐기게 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음악가가 가졌으리라 짐작되는 멋진 재주가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레오노라에게 응접실에서 기다리시라 말하고 그동안 자기는 음악가를 부르러 가겠다고 하고서 마님을 두고 음악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아이사는 유약 바른 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생각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약이 사기라고 욕하며 친구들이 너무 쉽게 그 약을 믿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곧장 까리살레스에게 주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써보든지 주의를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이때 상급하녀가 들어오더니 노인이 깨어나지 않았고 깊이 잠들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로아이사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마리 알론소가 하는 긴 사랑의 고백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멋대로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급하녀를 믿기로 해서 레오노라를 낚아야겠다고 작전을 짰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집 여기저기에 숨어있던 다른 하녀들은 주인이 깨어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혀있는 것을 보고 마님을 두고 왔던 응접실로 가서 마님으로부터 주인이 아직 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악가와 상급하녀에 대해서 묻자 레오노라는 그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녀들은 항상 조용조용히 다닙니다. 이번에도 그녀들은 안에서 두 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엿들으러 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 무리에 흑인 하녀 기오마르도 끼어 있었습니다. 흑인 하인 루이스는 주인이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기타를 끌어안고 집더미 속으로 숨었기 때문에 거기에 없었고요. 그는 초라한 자기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기타만은 놓지 않고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그만큼 음악을 좋아하는지라 악마야 나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하녀들은 그 나이든 상급하녀가 로아이사를 유혹하며 요사스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엿듣고서 저마다 몹쓸 욕을 해댔습니다. 아무도 그냥 할망구라고도 하지 않고 반드시 마녀 할망구니, 수염난 할망구니, 변덕쟁이 할멈이니 그 밖에도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입에 올리지 못하는 형용사들을 붙여 욕했지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웃음을 자아낸 것은 기오마르의 말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에스파냐어를 잘 하지 못해서 그녀를 욕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게 들렸거든요. 실제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맺은 결론은 상급하녀가 로아이사의 뜻대로 먼저 마님을 넘겨주면 그도 상급하녀가 원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한 상급하녀의 일은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혼과 뼈와 정수까지 점령한 욕망을 채우는 대가로 그녀는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상급하녀는 그를 떠나 마님을 설득하러 나왔습니다. 방문 앞을 하녀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그녀는 다음날 밤에는 덜 위험하게 놀랄 일 없이 음악가와 즐길 기회가 있을 테니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라고 그날 밤은 소동이 있어 이미 그들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하녀들은 그 나이든 여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모든 여자들에게 한 짓이었으니까요. 하녀들이 물러가자 응접실로 간 상급 하녀는 레오노라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생각한 것 같은 그럴듯한 긴 사설을 늘어놓으며 로아이사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점잖고 품위 있고 우아하며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젊은 애인의 포옹이 늙은 남편의 포옹보다 얼마나 더 좋을지를 그림 그리듯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레오노라의 조심성 없는 가슴뿐만 아니라 냉정한 대리석으로 만든 심장이라도 감동시킬 만큼 귀신 같은 혓바닥을 놀려 갖가지 교묘한 색깔로 장식한 그럴듯한 말을 동원해 그녀를 꿰었습니다. 오, 소름 끼치는 상급 하녀들이여. 세상에 태어나 갖은 수작을 다하여 조신하고 선량한 마음과 뜻을 타락시키는 자들이여. 오, 길게 납불대는 하얀 모자들이여. 귀족 마님들의 연단과 응접실을 관리할 책임을 맡도록 선택된 자들이 그 의무와는 정반대되는 짓들을 어찌 그렇게도 많이 하는가. 상급 하녀가 그토록 끈질기게 열심히 설득한 끝에 결국 레오노라는 항복했습니다. 레오노라는 속았고 레오노라는 타락했습니다. 점잖은 까리살레스의 모든 주의사항을 땅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명예의 죽음도 모른 채 잠을 잘 뿐이었습니다. 마리 알론소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마님의 손을 잡고 거의 억지로 끌듯이 로아이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악마의 웃음으로 성호를 긋고 두 사람을 방에 가두어 놓은 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단에서 졸기 시작했지요. 아니, 말하자면 레오노라를 갖다 바친 공로의 대가로 주어질 즐거움을 기다리기로 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지난 밤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그녀는 연단에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잠을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까리살레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그의 조심성 많은 신중함은 어디로 갔으며 그의 걱정, 그의 경고, 그의 설득, 그 집의 높은 담벼락들이 무슨 소용인가요? 남자라고 이름 붙은 것은 무엇 하나 그 집이나 그 집의 그림자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이나 좁은 회전문, 두꺼운 벽, 빛도 들지 않는 창문들, 철저한 은폐, 레오노라에게 준 엄청난 혼례금, 끊임없이 주워온 선물들, 집안의 하인과 하녀들에게 그토록 잘해준 것, 필요하다거나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엇이든 부족함 없이 마련해 주었던 정성.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그런 것을 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는 저렇게 잠만 자고 있는데 만약 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더 좋은 대답이 없으니 어깨를 움츠리고 눈썹을 찡그리며 한마디 하겠지요. 내 생각에 이 모든 것을 바닥까지 무너뜨린 것은 저 심술궂은 젊은 놈팡이의 교활함과 저 위선자 상급 하녀의 불량함이야. 그들이 조심성 없는 소녀를 들볶고 설득해서 저지른 일이지. 오 하느님, 저런 원수들 하나하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저들을 막아낼 아무런 덕의 방패도 그것을 잘라낼 어떤 조심성의 칼도 제겐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레오노라의 용기는 대단해서 그녀는 필요한 때가 되자 그 약삭빠른 사기꾼의 사악한 힘에 대항하여 참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녀의 저항을 이기는데 역부족이어서 지치고 말았지요. 마침내 그녀가 이겼고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왔던지 이때 유약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까리살레스가 잠을 깨었습니다. 그는 습관대로 침대를 더듬어 보다가 잠자리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것을 알자 경악과 공포에 떨며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많은 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재빠른 몸짓이었지요. 그는 방 안에서 그녀를 찾다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고 매트리스 사이에 넣어둔 열쇠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는 복도로 나가서 살금살금 들키지 않게 걸어 상급 하녀가 자고 있는 응접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레오노라 없이 혼자 자는 것을 보고는 그녀의 방으로 갔지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두 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로아이사의 품에 있는 레오노라를 본 것입니다. 그녀는 편안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유약이 질투 많은 노인에게가 아니라 그 두 사람에게 효험을 보이기나 한 듯이 말이지요. 그 쓰라린 장면을 보고서 까리살레스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목소리가 목구멍에 붙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절할 듯 두 팔을 떨구고 차가운 대리석상이 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본능을 발휘하여 죽은 듯한 그의 정신을 깨웠지만 고통이 너무나 커서 숨을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런 끔찍한 악행이 요구하는 복수는 해야겠지요. 복수를 감행할 만한 무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하여 까리살레스는 자기 방으로 가서 단검을 가져올 결심을 했습니다.
두 원수의 피로, 심지어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의 피로 자신의 명예에 더러운 흔적을 씻어내야겠다는 영예롭고 필요 불가결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결연하게 그 방에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의 침묵과 신중함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방에 돌아오자 고통과 번뇌가 온통 그의 심장을 죄어와서 그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이 그대로 기절하여 침대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이 밝았습니다. 레오노라와 로아이사는 서로의 품에 그물에 얽혀있는 상태로 날이 밝았지요. 마리 알론소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기로 한 것을 받으러 방으로 가려다가 너무 늦은 것을 알고 밤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벌써 날이 훤하게 밝은 걸 보고 놀라 일어난 레오노라는 자신의 불찰을 나무라고 상급 하녀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상급 하녀와 함께 놀란 걸음으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 코를 골고 자고 있기를 하늘에 기도하면서요. 그녀는 남편이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걸 보고 아직 유약의 효력이 작용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두 사람은 얼싸안았습니다. 레오노라가 남편에게 다가가 혹시 식초로 씻어내지 않고도 일어나는가 보려고 한쪽 팔을 잡고 다른 쪽으로 돌려 눕혔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만으로도 까리살레스는 기절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꺼져가는 듯 통탄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이 있는가? 내 운명이 얼마나 박복하기에 이런 비참한 꼴이 되었는가? 레오노라는 남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유약의 효과가 그들이 말한 것처럼 길지 않은 것을 알고서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뺨에 얼굴을 대고 그를 꼭 껴안은 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리?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 불행한 노인은 그 달콤한 원수의 목소리를 듣고서 아연실색 혼란에 빠진 두 눈을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갖은 힘을 다해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인, 제발 부탁인데 즉시 사람을 보내 당신 부모님을 모셔오도록 하시오. 지금 내가 호흡곤란이 와서 이러다가 얼마 안 있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겠소. 내가 죽기 전에 그분들을 뵙고 싶다고 전해요. 레오노라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말이 그대로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엇을 보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유약의 힘이 그를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킨 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즉시 흑인 하인을 시켜 자기 부모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껴안고 전에 없이 다정하게 갖은 애무를 해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양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픈 데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해주는 애무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가로질러 꿰뚫는 창살 같아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급하녀는 벌써 집안 사람들과 로아이사에게 주인이 아프다고 알렸습니다. 게다가 주인이 마님의 부모를 모셔오도록 하인을 보낼 때 평소 하듯 길가로 난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조차 잊은 걸 보니 중병인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런 심부름을 보낸 것에 다들 놀랐습니다. 그 부모는 딸을 결혼시킨 뒤 한 번도 그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긴장하고 불안에 빠졌습니다. 주인의 심기가 불편한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가끔 한 번씩 고통스럽게 한숨 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영혼은 찢겨 나가는 것 같았지요. 레오노라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레오노라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거리로 난 대문도 열려있고 중문도 열린 채 온 집안이 호젓이 침묵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적잖게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사위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위는 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두 사람 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일이 없어서 울었고 그는 그녀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들어오자 까리살레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 앉으시지요. 그리고 마리 알론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방에서 나가주게. 모두 그 말에 따랐습니다.
5사람만 남자 다른 사람이 말 꺼내기를 기다리지 않고 까리살레스가 눈물을 닦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애초에 여러분 말고 다른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로 1년하고도 1개월 5일 9시간 전에 어르신들은 제게 따님을 합법적인 아내로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으로 그녀를 맞이했는지는 건망증에 걸린 게 아니라면 잘 기억하시겠지요. 또한 제가 얼마나 후하게 혼례금을 주었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그 혼례금으로 말하면 같은 신분의 처녀 셋 이상이 부자 소리를 들으며 결혼할 수 있는 액수지요. 또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녀의 옷을 사주고 원하는 대로 치장해주고 사랑했는지, 그녀에게 어울리리라 생각한 것을 전부 마련해 주도록 했는지 기억하시겠지요.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타고난 천성,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운 고질병과 이 나이까지 세상을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에서 배운 경계심으로 저는 제가 선택하고 당신들이 제게 주신 이 보물을 가능한 최고의 정성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담벼락을 높이고 길가로 나는 창의 전망을 막았습니다. 문마다 자물쇠를 2배로 달고 수녀원처럼 회전문을 붙였습니다. 제 집에 영원히 남자의 이름은 물론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하녀들에게 그녀를 잘 모시도록 하고 그녀나 하녀들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를 저의 신분과 똑같이 대우했고 그녀에게 저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또한 저의 전 재산을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에 제가 그토록 많은 힘과 비용을 들인 것은 놀라는 일 없이 안전하게 즐기며 살아보겠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질투에 대한 공포도 저의 생각에 깃들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성스러운 하늘의 뜻이 주는 벌을 피할 수는 없는 법. 자신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하늘의 뜻에 맡기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러니 제 소망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저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이 독을 저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매달려 긴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서론은 수천 마디 말로도 다 할 수 없으니 단 한마디로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저의 평안을 망가뜨리고 제 목숨의 끝을 고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이 여자가, 그는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웬 멋진 총각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역겨운 상급 하녀의 방에 지금 갇혀있는 놈 말입니다. 까리살레스가 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레오노라는 가슴을 감싸고 남편의 무릎에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마리 알론소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레오노라의 부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까리살레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모욕적 사건에 대해 제가 하고자 하는 복수는 보통 하는 방식의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이 극단적이었으니 제가 하는 복수도 극단적일 것입니다. 이 죄악에서 가장 죄 많은 자는 바로 저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 15살 소녀와 80이 다 된 제가 뜻이 맞아 하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어야 합니다. 누에가 제 집을 짓듯 저는 제 죽을 집을 지은 자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 오, 나쁜 충고에 넘어간 소녀여. 이 말을 하면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기절해 있는 레오노라의 얼굴에 키스했습니다. 내 말하지만 당신을 탓하지 않겠어. 의문스러운 노파들의 설득과 사랑에 빠진 총각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어린 나이가 가진 지혜의 약점이지.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마음과 믿음의 황금 같은 가치를 세상 사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세상의 선행의 표본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순박함의 증표로 남도록 말이야. 그러니 여기 즉시 공증인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유언장에서는 레오노라에게 주는 재산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제 짧은 생이 다한 뒤에는 그녀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즉 아무 걱정 없이 그 청년과 결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흰머리 늙은이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녀가 좋아하리라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으며 죽는 순간에도 그랬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은 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나머지 재산은 자선사업에 기부할 것이고 어르신들께는 여생을 영예롭게 사실 수 있을 만큼 남겨드리겠습니다. 즉시 공증인을 부르세요. 가슴속 괴로움이 저를 조여와 제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레오노라와 얼굴을 맞붙인 채 누웠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던 부모에게는 너무도 슬프고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악한 상급 하녀는 마님의 부모가 자신을 질책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방을 나온 그녀는 로아이사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하고 지금 즉시 이 집에서 사라지라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이제 방해하는 어떤 문의 열쇠도 필요 없어졌으니 루이스를 통해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로아이사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상급 하녀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친구들에게 그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랑 이야기를 해주러 갔습니다. 딸과 사이가 정신을 잃은 동안 레오노라의 아버지는 그의 친구인 공증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공증인이 도착하니 딸과 사위는 정신이 들었지요. 까리살레스는 아까 말한 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레오노라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그녀에게 은밀히 사랑을 전한 그 청년과 결혼하라고 좋은 마음으로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레오노라는 남편의 발밑에 쓰러져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자 유일한 기쁨이신 나리, 제발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생각 말고는 나리께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사건의 진실을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혀를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녀는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절한 그녀를 상처받은 늙은 남편이 끌어안았습니다. 부모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슬프게 울어서 유언장을 작성하던 공증인조차도 함께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요. 유언에 따라 집안의 모든 하인 하녀는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받았고 흑인과 여종들은 자유를 얻었으나 배은망덕한 마리 알론소는 봉급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를 짓누른 고통이 너무 심해서 7일째 되던 날 까리살레스는 무덤으로 모셔졌습니다. 레오노라는 울음과 재산만 남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로아이사는 그녀의 남편이 유언장에서 정해준 것이 이행되기를 기다렸으나 그런지 일주일 만에 레오노라가 그 도시의 가장 한적한 수도원에 수녀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스럽고 창피해서 중남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레오노라의 부모는 너무도 슬펐으나 그나마 사위가 유언으로 남겨준 재산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녀들도 같은 이유로 위안을 삼았고 남녀 종들도 자유를 얻은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상급 하녀는 자신의 나쁜 생각으로 절망에 빠지고 가난해졌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매듭짓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일을 거울 삼아 열쇠나 회전문, 담벼락을 믿고 자유로운 마음을 막으려는 생각은 말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지요.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나이의 순진함과 소박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희고 긴 모자에 수건을 쓰고 수녀처럼 검은 치마를 입은 상급 하녀들의 꼬임이 귓가를 드나들면 정절도 인생도 망치기 십상이니까요. 다만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왜 레오노라가 그 질투 많은 남편에게 더 열심히 자신은 깨끗하고 결백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해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정신이 없어 혀가 굳었나 봅니다. 더구나 남편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어서 용서를 청할 기회도 없었을 테고요.